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좀 또 하나 재미난 옛날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람을 하나를 이 사회가 선택하는 것, 일꾼으로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참 많은 곳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냐? 우리는 왜 이렇게 지도자 복이 지지리도 없냐? 야, 어떻게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 하나 좀 우리 가질 수 있을까? 가져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도 영웅이 좀 탄생할 수는 없을까? 사람에 대한 기대,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우리의 살림을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 그것이 우리들의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일된 바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청문회를 한다고 우리를 끌어주는 각 분야의 살림의 수장을 맡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닐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좀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하나 책을 좀 여러분에게 추천을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 고르시는데 이런 사람들 고르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샘플을 모아놓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국가를 망친 통치자들이라는 아주 어찌 보면 참 못된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미란다 트위스라는 여류 기고가가 이제 이런 재미난 얘기들을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라스푸틴. 그러니까 러시아의 10월 혁명, 붉은 혁명이라고 하죠.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직전 1910년대 이때의 러시아에서 활약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활약을 했다고 해야 할지, 참 여러분이 듣고 나시면은 그 활약이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러시아 혁명 직전에 마지막에 이제 황제를 몰락시킨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스푸틴을 이해하려면 그의 뒤를 이은 러시아의 정신과 만행을 모두 이해해야만 한다. 그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농민들의 선구자였다. 그는 농민들의 정신에 종교의식을 불어넣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분열시켰고, 사랑과 정의의 국가를 세우려는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살인과 강간을 자행하고 국가 전역을 피로 물들였으며 결국은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말았다. 어떤 인물일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농민들의 희망을 파멸시킨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러시아 제국, 짜르 제국을 이제 붕괴를 시키고 러시아 혁명을 불러오는 그 동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은 원래 출신은 가난한 농노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형편없이 방탕하고 무척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문득 종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가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종을 해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종교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고, 그러면서 아마 타고난 어떤 뛰어난 재능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설득하고 반하게 만들고 이런 아마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라스푸틴은 스스로를 스타레츠, 러시아 말로 스타레츠, 영어로 하면 거룩한 이,
홀리맨 이라고 스스로를 칭했는데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거룩한 이라는 것은 가톨릭의 장로를 뜻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러시아의 장로는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한 정신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고양된 상태에 있는 인격자, 이런 사람을 일컫는 그런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거룩한 이,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할 정도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는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어리석은 신자들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룩한 이에 대한 존경과 암시와 최면술에 능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10분 발휘를 해서 라스푸틴은 러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여인들과 사통하기 시작합니다. 책을 직접 한 구절씩 읽어드린 것은 거기에 쓰여진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현실의 어떤 부분들을 시사하고 묘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는 당시 러시아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커다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크론스타트의 이호한 신부의 눈에 띄게 되고요.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이 성직자는 라스푸틴을 축복을 하면서 그를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공식적으로 등단할 수 있는 추천의 과정까지를 이제 거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들은 항상 어느 한 조직이나 그룹 속에서 어떤 추천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 거지요. 라스푸틴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명성을 이용해서 계속 그와 같이 선교라고 외형적으로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은밀한 집단들을 구성하고 그 바닥을 깔아가는 데 성공을 했지요. 마침내 이 사람이 이제 당시의 황제였던 니콜라스 황제하고 그의 부인이었던 이제 알릭스에게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접촉이 처음에 일어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이 알릭스라는 이제 황비가 애를 낳지를 못했어요. 딸만 자꾸 낳고 이제 아들을 특히나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별 수단을 다 쓰고 이러고 애를 먹고 이제 아들을 하나를 낳는데, 이 아들이 이상한 병을 앓게 돼요. 배꼽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배꼽에서 출혈이 일어난 이유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제 모계 집안의 황후 집안의 유전성 질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 배꼽에 피가 나는 건 아닌데 계속 어릴 때 나니까 이제 당연히 황가가 정신이 혼미백산했겠지요. 요런 틈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치료를 한다, 뭐 기도를 해준다, 별별 치료를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신비한 그 기도의 우리말로 하면 뭐인가요? 기도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한 사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결국은 이 사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돼서 이제 황실에서 내쫓기게 되는데, 이 사제가 예언을 합니다. 희한한 예언을 해요. 언젠가 당신들의 이 병을 고칠 그런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올 거다. 이게 아마 라스푸틴하고 사전에 모의가 됐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예언이 있은 다음에 이 황실의 황녀를 돕는 이런 시중들이 많았겠죠. 그 시중에 한 여인, 아주 황궁 내에서 수다스럽고 왜 이렇게 그렇게 남들 잘 이렇게 모으고 붙이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황제하고 황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재미난 게, 이렇게 만나서 그 라스푸틴이 황실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라스푸틴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고 나자마자 이상하게 이 왕자가 배꼽에서 피가 멎어버린 거예요. 말만 듣고도 이런 얘기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센세이션이 어땠겠습니까? 야, 정말 앞에 예언도 있었지. 주변에 시중에 돌고 있는 얘기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깔려 있지. 그럼 판에다가 또 들어온다고 하자마자 이게 병이 딱 나은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라스푸틴의 권력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 라스푸틴이 이제 러시아 사교계에서 놀았던 내용을 갖다 또 묘사한 게 있습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사교계의 현대식 살롱에서 이국적인 인물로 통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광적인 사교계에서 그는 꿀이 꿀벌을 매혹하듯이 여인들을 유혹했다. 당시 러시아 주재 프랑스 대사였던 모리스 팔레오로그에 의하면 그의 모든 얼굴 표정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깊고 매력적인 연한 푸른빛 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투시하는 듯 애무하는 것이었고 순진하고 교활했으며 가깝고도 먼 것이었다. 그가 흥분한 모습을 보이면 그의 신도들은 최면에 걸린 듯 행동했다. 그 상당한 자기의 매력을 발산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제 황실 속에서 자기 위치를 이제 확보하는데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이미지로 황후에게 특히나 완전한 신임을 이제 독점을 하게 되지. 여기에 또 희한한 일이 또 하나 생깁니다. 황제와 그의 가족이 황야의 사냥꾼 오두막에 사냥을 나가서 머물고 있을 때 황태자가 아들이 목욕통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멍이 들고 피를 흘리고 이제 벼랑아 극심하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후가 급하게 이 라스푸틴에게 전보를 쳤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라스푸틴이 답을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황후 폐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황태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회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니콜라스 황제하고 이제 황후에게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기적같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자, 이게 정말로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목욕통에서 떨어져서 좀 다쳐서 뭐 황태자니까 그리고 이제 혈우병 증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멍도 들고 이제 이렇겠죠. 시간 지나면은 괜찮은 거죠. 금방.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라스푸틴 같으면은 그거 혈우병 증상이야. 멍좀 들었다 시간 지나면 그런 걸로 죽지는 않아. 이 계산했을 때 그런 답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애지중지 하나밖에 없는 황태자가 다쳤어 이러고 수선을 떠는 황실의 그 매너 속에서 황제하고 황후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그거를 간단히 꿰뚫어보고 하늘의 은총을 가져다 주는 라스푸틴. 이거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황실의 여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난폭하고 거리낌 없는 유격의 도가니에 빠져서 그때부터 라스푸틴에게 몸을 마구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이거를 지켜보는 황실의 검열관들이 있었는데 검열관들 눈에는 이게 별로 좋지 않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검열관들은 갑자기 출세한 이 뻔뻔스러운 라스푸틴을 숨겨주려고 전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맞득지 않게 봤다가 결국 권력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무조건 덮어주려고 이제 급하게 별짓을 다 했는데 그들은 라스푸틴에 관계되었거나 라스푸틴을 언급한 신문 기사가 실린 신문 칼럼 위에다가 잉크를 들이부을 정도로 이 행실을 덮어주는데 결국은 이제 급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4년에 러시아는 이제 독일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수십만 명의 농민들이 러시아 전역에서 이제 징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전장에서 다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왜? 이 라스푸틴의 추천을 받고 정부 요직에 임명된 국방부 장관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 이 전쟁을 패전으로 만들어 간 거죠.
이후 2년 동안 러시아에서는 4명의 수상과 6명의 내무장관이 경질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지위를 얻는 대가로 라스푸틴에게 흔쾌히 거액의 뇌물을 갖다 바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망동을 이 사람이 한 것과 이 니콜라이 황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뢰를 손에서 내려놓지 못한 얘기, 이런 사례들, 끔찍한 사례들이 이제 쭉 뒤에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그래서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이제 미인계를 써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 러시아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를 보고 싶어 한댄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이제 꿰어낸 다음에 독을 타서 술을 먹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독을 탄 술을 먹고도 죽지를 않습니다. 참 러시아를 죽이려고 타고난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음모를 꾸몄던 수장이 총을 쐈어요. 총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총을 맞고 이는 도망을 갑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도망을 가요. 총을 맞고도 죽질 않아요. 결국은 쫓아간 경비들이 총을 난사를 합니다. 뭐 공식적으로는 뒤에 추가로 2발을 더 맞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죽지를 않아서 결국 어떻게 했냐. 그를 꽁꽁 묶어서 무거운 추를 달아서 겨울에 4바강 물에다가 거기다 던져버렸습니다. 시신을. 시신이 나중에 떠오른 다음에 부검을 해봤는데요. 참 끈질긴 사람이었죠. 폐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강에 던져질 때까지도 독극물을 먹고 총을 맞고도 안 죽었어요. 결국 그 강의 찬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폐로 먹기 때문에 죽었던 거죠. 이가 죽기 전에 희한한 짓을 했습니다.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있어요. 아마 자기의 죽음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이제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평민들 손에 죽으면 당신네 왕가는 괜찮겠지만 귀족들 손에 내가 제거되게 된다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당신들도 죽어야 된다. 이런 희한한 이제 그 편지를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가 죽고 나서 러시아 혁명에 의해서 2년 후에 이 왕실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와 같은 얘기 속에서 우리는 참 희한한 인간도 다 있구나라는 그냥 지나간 재미를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난세는 영웅만 탄생하는 게 아니라 난세는 그 난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되는 그러한 인물들도 나와서 횡행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세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난세는 종지부를 찍게 되고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난세를 멸망으로 만들고 새로운 세대를 다시 또 만들고 시작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국강병한 나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인재, 그런 인재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만이 오늘 우리 국민 모두의 임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은 우리의 먼 미래의 후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신성하고 피해갈 수 없는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스푸틴 같은 인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서 이들이 더 이상의 이 사회를 파괴하는 짓을 할 수 없도록 막아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우리 한반도가 배출한 최고의 인재 성웅 이순신 같은 그런 영웅을 우리 속에서
빨리 찾고 만들어내야 한 그런 임무를 오늘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다짐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망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망치고 자기를 그토록 죽기 살기로 믿어주었던 자기의 후견인도 망치고 이 라스푸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구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